엄마, 나였어. 엄마를 아프게 한 것도, 나를 데려간 것도, 어느 겨울날 내림곶 도중 들려온 그 작은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을 받게 된 과정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북소리가 격렬해지고 제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는 그 순간, 저는 시간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듯 과거로 빨려 들어갔어요. 10년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딸 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녘 깨어나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 조용한 시간들, 영양 균형을 맞추려 애쓰며 계란말이와 볶음 반찬을 정성스레 담는 저의 모습, 남편은 언제나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아침밥도 안 먹는데 우리 집이 단란하고 좋아.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아침을 밝게 만들어 주었죠. 주말에는 가족끼리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가고 명절에는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는 평범한 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이었어요. 과천 서울랜드에서 수연이를 어깨에 태우고 걷는 남편의 모습, 롯데월드에서 처음 회전목마를 탄 아이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저의 보물함이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강원도 계곡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죠.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눈썰매를 타며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남편 태수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승진한 뒤였고 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팀원 10명의 마케팅 캠페인을 총괄하는 시니어 매니저였죠. 신제품 런칭부터 광고 크리에이티브까지 저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지난해 론칭한 안티에이징 제품이 매출 목표의 150%를 달성했을 때는 팀 전체가 축배를 들었죠. 수연이는 올해 유치원생인 6살이었죠. 쌍꺼풀이 뚜렷한 큰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고 종이와 크레파스만 있으면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죠. 특히 가족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냉장고에는 수연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항상 셋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정말 보기 좋은 가정인의 아이도 이쁘고 부부도 금슬이 좋고 김대리님은 워킹맘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했어요. 제게 주어진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 일상은 항상 바빴지만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은 분홍색 옷 입을래? 수연이가 옷장 앞에서 고르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 치마랑 저 셔츠랑 어울려? 패션 감각이 제법인 우리 딸.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아빠는 뭐 입지? 하고 수연이에게 묻곤 했죠.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집의 아침을 채웠어요. 퇴근 후 저녁 시간도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수연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 늘 엄마, 오늘은 뭐 했어? 하며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죠. 선우가 나한테 반지 껌 줬어. 민지가 오늘 울었는데 내가 달래줬지. 아이의 순수한 이야기들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이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거나 인형놀이를 했어요. 엄마,
내가 선생님이고 곰돌이가 학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수연이가 6살이 된 그해 3월쯤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증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찼어요. 주말에 청소하느라 무리했나? 하며 단순한 피로로 여겼죠. 화요일에는 점심을 먹은 후 졸음이 쏟아졌어요. 커피를 연달아 2잔을 마셨는데도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죠. 오후 회의 시간에는 팀장님의 말씀이 귓전에서 맴돌기만 할 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김 대리, 다음 분기 캠페인 전략은 어떻게 생각해? 평소라면 팀원들을 이끌며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제가 그날은 멍하니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답할 수 있었죠. 수요일 새벽 뒷목이 뻣뻣해져서 몇 번이나 깨어났어요. 왼쪽 어깨부터 목덜미까지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목을 돌려봤어요. 뚝뚝 소리가 나며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목요일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환기구를 찾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머리가 어지러웠죠. 괜찮으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제 안색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금요일이 되자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눈 뒤쪽이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조이는 것 같았죠.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이었어요. 퇴근 무렵에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써야 할 정도였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론칭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야근이 잦아졌죠.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해야 했기에 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저는 팀의 시니어 매니저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했고 자연스럽게 업무량도 늘어났어요.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 광고 대행사와의 미팅, 신제품 샘플 테스트 분석, 매일 밤 9시,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도 제법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어요. 6살이 되면서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져 왜? 라는 질문을 쉴 새 없이 퍼부었죠. 엄마, 하늘은 왜 파래? 구름은 어떻게 떠 있어? 비는 어디서 와? 모든 답변에 또 다른 왜가 이어졌어요. 사랑스럽긴 했지만 피곤한 몸으로는 때때로 버거웠죠. 유치원 준비물도 많아졌어요. 미술 시간에 필요한 재료들, 요리 수업을 위한 식재료, 발표 수업을 위한 자료 준비.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 스팽글 예뻐. 수연이가 공작 재료를 고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곤 했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 준비물을 챙기다 보면 새벽이 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발표 자료 다 준비됐나? 수연이 소풍 도시락은 뭘 싸주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준비했나?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이 불안과 섞여 커져갔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조차 신경 쓰였어요.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면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니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마치 온몸의 전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았죠.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회의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면 숨이 가빠졌어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도 에어컨 때문에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꼭 앉아야 했어요. 선체로 있으면 눈앞이 아찔해지며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출근 시간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이었죠. 젊은 직장인답게 서서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노약자석에 앉곤 했어요. 가끔 젊은 사람이라며 째려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서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큰 힘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걷는 것도 일어나 앉는 것도 마라톤을 뛴 것처럼 힘들었죠. 가끔씩은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죠. 수연이가 놀라 엄마 하고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죠. 엄마 괜찮아? 수연이의 작은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그 시원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정신이 돌아왔죠. 응, 괜찮아. 엄마가 잠깐 어지러웠어.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엄마 손 차가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괜찮아, 수연아. 엄마가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많이 걱정해줬어요. 자기야,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어? 하며 자기 회사와 연결된 유명한 대학병원 예약까지 해줬습니다. VIP 코디네이터한테 부탁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 잡았어. 종합검진 받아보자.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병원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모두 정상 범위네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업무가 좀 바쁘긴 하지만 늘 그래왔어요. 이번엔 증상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고려해 보시죠. 두 번째 병원에서는 갱년기가 조금 일찍 온 것 같네요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산부인과 전문의는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에스트로겐 수치가 약간 낮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 패치를 써보시죠. 하지만 패치를 붙이고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각자 다른 진단을 내렸지만 어느 것도 속 시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일 수 있어요. 만성 피로증후군 증세네요. 섬유근육통이 의심됩니다. 시민성 질환 가능성도 있어요.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종합검진, 심장 정밀검사, MRI, CT, 양전자단층 촬영 PET, 뇌파검사, 자율신경검사, 심지어 회귀질환 검사까지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 원을 썼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정상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런 단어들이 제게는 오히려 공포스러웠어요. 그럼 이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가끔 들르실 때마다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너무 약하고 나약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맷집이 없어 우리 때는 아프다고 이러지 않았어. 아이 셋 키우면서도 논일 나갔지. 정말 아프면 진짜 아픈 거고 아니면 마음병이지. 처음에는 참았지만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특히 마음병이라는 표현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죠.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빨래 냄새가 나네.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도 없어. 겨울에 김치도 안 담그고 살아? 수연이 옷이 왜 이리 구김이 많아? 다림질은 하고 입기지 평소라면 흘려들었을 이야기들이 아픈 몸에는 가혹한 채찍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반찬도 변변한 게 없네. 태수가 뭘 먹고 사나? 그날 아침 심한 어지러움으로 일어날 수도 없었던 저는 남편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대로 그 안에서 해야지. 누가 해줄 사람도 없는데. 회사에서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갑자기 숨이 차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경쟁사와의 계약을 앞둔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제가 발표 중간에 나가버린 거죠. 회의실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간신히 말을 마치고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죠.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나오셨어요. 김대리,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네, 죄송합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일단 회의는 내가 마저 할 테니 보건실에서 좀 쉬어.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모르는 증상을 팀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업무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던 기획서가 하루 종일 걸렸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수도 잦아졌어요. 중요한 이메일에 오타를 내거나 미팅 시간을 잘못 잡아 고객을 기다리게 하기도 했죠. 차장님은 조심스럽게 조언을 주셨어요. 김대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휴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팀원들도 내가 걱정되거든.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고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회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그 무렵 수연이도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점점 조용해졌어요. 유치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꿈에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나왔어. 어떤 할머니? 몰라. 그냥 웃고 계셨어. 아이의 말에 저는 그냥 아이들은 다 그런 꿈을 꾸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밤에는 아이가 자다가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조심해. 조심해. 잠꼬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제가 특히 아픈 날밤에 그런 일이 잦았죠.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밤늦게 들어와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회사는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외출조차 힘든 날이 늘어났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죠. 유일한 위안은 수연이었어요. 아이만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엄마, 나랑 놀아줘. 아이가 인형을 들고 다가왔을 때 저는 힘들게 일어나 함께 놀아주었어요.
그 작은 웃음소리가 제게는 유일한 치유였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무속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무병이 아닐까? 신병 증상 같은데. 시어머니도 요즘 젊은 것들은 신도 모르고 살아하며 빈정거리셨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21세기에 무슨 미신이야.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특히 밤에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이건 병 때문에 생기는 환각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이상 없음이었고 제 고통은 날로 심해져 갔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졌죠. 오직 수연이만이 제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수연이가 치러야 할 대가였음을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번째 병원을 방문한 날 저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정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럼 이 고통은 대체 뭔가요? 제가 미친 건가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정제를 처방해 드리죠.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약통이 하나둘 늘어났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몽롱해져서 수연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죠. 남편 태수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어요. 처음에는 밤 10시경 들어오던 그가 자정을 넘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어요. 회사에서 야근이라서 골프 모임이 늦게 끝나서 변명은 늘 같았지요. 제가 특히 힘들었던 건 새벽 2, 3시경이었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수연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자고 있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이상하게도 수연이는 제가 아픈 날 항상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일어났어? 6살짜리가 가만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죠. 응, 수연아. 엄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수연이를 걱정하는 건데 왜 아이가 저를 위로하는 걸까요? 그런 날이 잦아지면서 저는 수연이에게도 변화가 있음을 눈치챘어요. 원래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점점 집에 있으려 했어요. 엄마랑 있을래?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억지로 데려다 주면 몇 시간 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죠. 수연이가 열이 나요. 배가 아프대요. 신기한 건 집에 데려오면 금방 괜찮아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아니, 그럴 리가요. 6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죠. 가족 모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추석에 시댁에 갔을 때 수연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하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웃으시며 왜 그래, 수연아? 하셨지만 다음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셨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더욱 날카로워지셨어요. 저 아이도 이상하다, 엄마가 이상하니 아이도 그런 거야 한 번은 수연이를 따로 데리고 가시더니 엄마가 힘들어하니 내가 더 예쁘게 굴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6살짜리에게 무슨.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피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또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잖아. 다른 병원 가봐. 정신과 상담 받아봐. 그의 제안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어느 날 밤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는 회식으로 연락도 되지 않았죠. 구급차에 타면서 수연이를 봤는데 아이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을 거예요. 6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병원에서 또다시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았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니 수연이가 깨어 있었어요. 엄마, 나 걱정했어. 아이를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자꾸 아파서. 괜찮아, 엄마. 수연이가 있잖아. 그 이후로 수연이는 종종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집에만 있어. 저 아줌마가 오면 조심해.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여겼지만 제가 정말 그날 다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곤 했죠. 우연일까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신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약해서 신병일 수도 있는데.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바꾸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얘야,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 엄마가 걱정돼서. 친어머니마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진짜 아파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고요. 알아.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때 수연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픈 거 괜찮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에 친정 어머니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죠. 수연이도 엄마 걱정에 마음고생하는구나. 밤마다 수연이가 자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건강한 엄마, 밝은 엄마.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져만 갔죠. 어느 여름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서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가 소리쳤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래. 정상이라고. 이제 그만 좀 해. 제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주눅 들어서 미안해. 하고만 말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수연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 6살짜리의 당당한 목소리에 태수도 당황했어요. 아이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수연이가 있잖아. 그 작은 위로에 저는 한없이 울었죠. 그 일 이후 태수는 더욱 집을 비웠어요. 이제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수연이만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버팀목이 사실은 무언가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답니다.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렇게 아픈 엄마 때문에 6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수연이는 오히려 저보다 강인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힘내자.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운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태수는 또 골프를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고 저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오늘은 수연이랑 나들이라도 가볼까? 생각했죠.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놀이터 갈까? 아이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집에 있을래. 그날따라 수연이는 계속 제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엄마 나도 갈래 했죠. 유난히 애교도 많이 부렸어요. 엄마 최고야, 엄마랑 계속 있을 거야. 오후가 되자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소파에 누워 쉬면서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 좀 누워 있을게. 내가 혼자 놀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옆에 꼭 붙었어요. 엄마랑 있을래. 그리고는 짧은 동요를 불러주었죠.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노래였어요. 엄마는 힘들어도 괜찮아. 수연이가 지켜줄게. 처음 듣는 가사에 저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빗소리에 깼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수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아? 거실을 둘러봤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방에도 화장실에도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신발장에서 수연이 운동화가 사라졌죠. 혼자 나갔나? 급히 우비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놀이터를 확인하고 동네를 돌았지만 수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30분, 1시간. 점점 더 불안해졌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아이 찾으세요? 조금 전에 저기 큰 길로 가는 걸 봤는데. 큰 길?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빗속에서 제 시야는 흐려졌고 숨도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디서 들리는 경적 소리, 급제동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군중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죠.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연아. 작은 몸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노란 우비가 찢어져 있었고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이 멀리 떨어져 있었죠. 내 딸, 제 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아이를 움직이면 안 돼요. 곧 119가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수연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눈이 희미하게 떴어요.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죠. 작은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사랑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수연아, 수연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19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죠. 제 기억은 거기서 끊겼어요.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고 제 친정 어머니도 계셨죠. 수연이는? 제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태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현실이 다가왔어요. 수연이가 정말로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문상객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모든 것을 처리했죠. 그날 내가 골프만 가지 않았어도 남편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몸도 성취하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봤겠어? 모두가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됐었다면 수연이가 장례식 날 영정사진 속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죠.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선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죠. 제가 올 때마다 그 바람은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후 남편과 저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죠. 수연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이의 그림들을 발견했어요. 가장 마지막 그림에는 엄마를 안고 있는 수연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를 지켜줄게.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저를 걱정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수연이가 있잖아. 엄마 괜찮을 거야. 오늘은 집에만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말. 엄마, 사랑해.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비 내리는 도로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 수연이의 비명소리.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한 달이 지나고 태수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자격이 있었겠어요? 수연이도 지키지 못한 저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인생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도 꺼졌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 수연이의 재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멀리서 봐도 수연이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낯선 모습이 되었죠.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왔어.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 수연이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을 때까지 수연이를 잃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몸의 이상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어쩌면 제가 수연이에게 가려던 것 같았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적막했어요. 수연이 방문은 그대로 닫아두었지만 밤마다 그 앞을 서성거리곤 했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뺐다가 결국 들어갈 용기가 없어 돌아서곤 했죠. 아이의 장난감 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제 기억이었어요. 태수는 이혼 수속을 서둘렀어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갇혀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 집에서, 이 기억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가끔 찾아오셨지만 저는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실 뿐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을 보며 이렇게 하면 편해질까?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연이가 떠올랐어요. 천국에서 기다리는 아이에게 어떤 얼굴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밤 늦은 시간에 누가 문을 열어보니 신우이였어요. 이혼 소식을 들었나 봐요. 동서, 괜찮아? 제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신우이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차를 내왔어요. 내가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도움받은 분이 계시거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병원에서도 다 봤는데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병원 말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자주 찾아가던 분이셔. 무당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신우이가 급히 덧붙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근데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거든. 최소한 동서 몸 상태는 좀 봐주실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미신적인 건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동서야, 지금 너한테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할 때 아니야? 수연이 일도 그렇고, 수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한 번만. 우리 같이 가보자.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네 이야기를 해볼게. 다음 주에 신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분이 꼭 만나보자고 하셔.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결국 저는 신우이의 차를 타고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로 갔어요.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서 내렸을 때 제 마음은 반신반의였어요. 문을 열어준 여자는 60 정도 되어 보였어요. 평범한 차림에 인상 좋은 모습이었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내주셨어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알려줬어요. 당신의 일을. 네. 제가 놀라자 그분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시는 듯 했어요. 수연이가 당신 딸이 자꾸 제게 오시거든요. 꿈에도 나타나시고 명상 중에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이분에게도 나타났다고? 아이가 당신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당신의 몸에 대해서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 당신을 대신해서 아프고 있었다는 걸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연이가 그 아이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 고통을 떠안고 있었던 거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죽음도 사실은 당신이 받아야 할.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럼 제가 무당이 되라는 건가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거부하면 더 큰 고통이 올 거예요. 수연이가 없는 지금은 당신이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수연이와 관련된 이야기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수연이가 흰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엄마 힘들지? 미안해. 꿈속에서도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한 거야. 엄마가 받아야 할 걸 내가 대신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받아야 해. 아니면 수연이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어요. 꿈에서 깨어난 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창밖만 바라보았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의문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림굿이라는 걸 받아보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의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 5시였고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내림굿을 도와줄 무속인들과 악기를 연주할 분들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박만신네가 만난 무속인이 맞아주었어요. 준비는 다 하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우선 목욕 재개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내어주신 것은 흰색 한복이었어요. 수연이가 꿈에서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니 다른 무속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따뜻한 차 드세요. 오늘은 힘들 거예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이 끝나면 제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박만신이 다시 찾아왔어요. 준비됐으면 큰 방으로 가시죠. 넓은 거실 정중앙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과일, 떡, 삼색나물. 그리고 제단 앞쪽에는 북, 장구, 징이 놓여 있었죠. 무속인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가운데 방석에 앉았어요. 첫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만신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서쪽에 호랑이신, 동쪽에 청룡신. 귀에 익지 않은 주문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중할 수 없었지만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열기가 차올랐어요. 에어컨이 있었는데도 땀이 쏟아졌죠. 북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제 심장도 그에 맞춰 뛰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듯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제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엄마. 눈앞이 흐려졌어요.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제 시야를 가렸죠.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은 수연아, 엄마 나야. 내가 왔어. 목소리는 분명 수연인데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더 맑고 더 깊은 울림이 있었죠. 수연아, 정말 너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응, 엄마. 이제 말할 수 있어. 엄마가 받아주니까. 북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수연이의 목소리만이 들렸죠. 엄마, 나였어. 뭐가, 뭐가 너였어? 엄마를 아프게 한 것도, 나를 데려간 것도,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니? 수연아, 엄마가 아픈 게 내 탓이었어. 엄마가 신이 되는 걸 막으려고 내가 대신 견뎌줬어. 아이의 목소리가 울컥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그래서 뭐가? 북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다른 무속인들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죠. 엄마, 화내지 마. 내가 택한 일이야. 엄마를 위해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이제 엄마가 받아야 해. 아니면 더 큰 고통이. 수연아, 수연아. 제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아이의 형체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강타한 것은 더 큰 존재의 기운이었어요. 수연이 이상의 무언가가 제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뜨겁고 차가움을 반복했어요. 제가 제 몸을 제어할 수 없었죠. 박만신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춤을, 제가 할 수 없는 춤을. 그때 들린 웃음소리. 수연이도 아니고 박만신도 아닌 그 웃음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었죠. 기다렸구나. 이 아이가. 제 입을 통해 나오는 낯선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박만신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어느 신이십니까?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지. 제가, 아니 제 몸 안에 무언가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대신해 준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을 받는 것. 아니, 신이 되는 것. 아니면, 여기 있구나, 내 딸아. 갑자기 제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포근히 감싸 안는 것 같았죠. 그것은 수연이의 손길과도 닮았지만 더 확고하고 자애로웠어요.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먹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고 기뻤죠. 1월에 걸쳐 지켜봐 왔다. 너무 고생 많았다. 점점 더 많은 존재들이 느껴졌어요. 저의 선조들, 저를 보살폈던 영혼들. 그들 모두가 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내림굿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제 안에 들어온 존재가 북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는 고생 많았다.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부했으니. 박만신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받는다. 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 몸이 다시 심하게 떨렸어요. 열기가 차올랐다가 급격히 식었죠. 마지막으로 제 눈에 수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북소리가 멈추고 장구 소리도 사라졌어요.
제 안의 존재도 물러갔죠. 하지만 뭔가는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정적 속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죠. 박만신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됐어요. 이제 당신은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지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오후였어요. 제가 누워있는 방은 박만신의 집 안방이었죠.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자 정신이 맑아졌어요. 어제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거실로 나오니 박만신이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깨어났네요. 차를 받아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정말? 어제 일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수연이가 당신에게 온 것도, 당신이 신을 받은 것도, 박만신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어떤 신이 저에게 바로 말하면 수연이 자체가 신이 되셨어요. 제가 놀라 쳐다보자 그분이 설명했어요. 희생을 통해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죠. 이제 그 아이는 당신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수연이가 제 아내?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할 때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거예요. 박만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죠.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기운들.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 주 박만신의 집에서 첫 굿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무당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옆에서 보조만 했죠. 중년 여성 고객이 왔어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제가 박만신을 바라보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박만신이 들려준 것은 다른 진실이었어요. 외도는 없었고 두 부부가 서로 소통 부족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여성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울면서 인정했어요. 남편에게 못할 짓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고객의 꿈을 꾸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분이 누군가에게 구해지는 장면이었죠. 박만신에게 말하니 당신의 능력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시언니를 통해 친정 식구들은 제가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바로 찾아오셨죠. 얘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차분히 어머니께 설명했어요. 엄마, 제가 이게 되기 전에 겪었던 일들 기억하세요? 수연이를 잃고 난 후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 길이에요. 수연이가 알려준 길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첫 고객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사업 상담이었죠. 제가 그분의 손을 잡자 갑자기 다양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졌어요. 가게, 직원들, 장부. 그리고 들리는 속삭임. 조심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고객님, 사업에 누군가 새로 합류하려고 하나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형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분과의 사업은 신중하게 하세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제 말씀대로 형과의 사업을 보류했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정말 형이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 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저는 제가 느끼는 것들을 전달했고, 박만신의 지도 아래 점차 실력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밤마다 수연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 곧 큰 시험이 있을 거야. 무슨 시험이니? 엄마가 진짜 무당인지 증명할 시험. 그때 내가 도와줄게. 그 꿈 이후 일주일 후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10살짜리 딸이 원인 불명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죠. 마치 예전의 제 모습처럼. 제가 아이의 손을 잡자 갑자기 머릿속에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니, 수연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수연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어머니를 대신하고 있어요.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받아야 할 것을 이 아이가 감당하고 있죠. 여성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수연이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렸어요. 엄마, 이 아이를 도와줘. 나처럼 되기 전에.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셔야 해요. 거부하시면 이 아이가. 여성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상한 꿈들을 꾸었어요. 하얀 옷 입은 분들이 나타나서. 하지만 무서워서 계속 거부했어요. 그날 저는 그 여성을 도왔어요. 박만신과 함께 간단한 제의를 치르고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었죠.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딸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아이를. 정말 감사해요. 그 고마운 말씀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저를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수연이에게 속삭였어요. 수연아,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밤도 꿈속에서 수연이가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엄마, 이제 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5개월이 지났고 저는 점차 무속인으로서의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아직 찾지 못했죠. 수연이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아이가 대신 짊어진 고통과 마지막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 저에게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낯선 중년 여성이 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그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부터 드시고요. 제가 안내하자 그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3살 정도의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수진인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밤에 자다 깨서 두려워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는 순간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연이의 경우와 비슷했지만 뭔가 더 급박한 느낌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 있나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분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 언니가 수연이 언니네 엄마야. 수연이 언니가 말했어.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도 수연이를 보고 있다니. 수진아,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언니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두들겼어요. 그날 밤 제가 수진이를 위해 간단한 의식을 했어요.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가 어른처럼 변했죠.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제 앞에 나타난 것은 분노한 영혼이었어요. 아이의 할아버지였죠.
생전에 손녀를 무척 아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손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수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아이가 아파요. 이 애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나 혼자 어떡해. 그 순간 수연이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죠. 할아버지. 제 입을 통해 나온 목소리는 수연이의 것 같았어요. 저도 엄마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수진이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의식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수진이의 할아버지는 결국 받아들였고 아이는 점차 나아졌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수연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여전히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한 달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 과거에서 온 것이었죠. 전 남편 태수가 나타난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많이 자랐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죠. 미안하다. 너 이야기 들었어. 무당이 됐다고. 그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수연이 일도. 내가 그때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 그리움, 미안함이 뒤섞였죠.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이상한 일을 겪거든. 태수는 재혼 후 태어난 아이가 계속 수연이를 찾는다고 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밤마다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웃는다고 했죠. 수연이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태수의 새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수연이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이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수연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수연이는 새 동생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태수와 그의 새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도 수연이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의 상처가 아니라 수연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그날 밤 꿈에서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도와줄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떤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준 이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무속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세상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 딸이 무당이라니. 한밤중에 전화로 우시기도 하셨고 친구분들께 제가 대출 상담사라고 둘러대고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의외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의 팀장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대리님 아니. 미안해요. 이렇게 부르기 어색하네. 팀장님은 결혼을 앞두고 계셨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무속인이라는 걸 알고 당황하고 계셨어요.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건가요? 보통 사람들도 무당 선생님 찾아가요. 제가 설명해드리니 팀장님은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시골 어머니도 가끔 가신다고 하시던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동네 의사 선생님 부인이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안 와서. 원인을 살펴보니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이 컸어요. 제가 간단한 제의를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사 선생님도 가끔 환자들 중에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저희 박만신을 소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민성 통증이나 원인 불명의 증상들 있잖아요. 양쪽을 병행하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수연이를 돌보던 육아도우미 분이었어요. 따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랑 집에서 궁합을 봐달라고 하신다며 난감해 하셨죠. 무속인 분한테 부탁드리기가 죄송한데
다른 분은 너무 비싸고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궁합을 봐드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이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죠. 수연이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제가 돌보면서도 느꼈거든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어요. 아는 분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도움을 드리고 선물로 생활비나 시장 비용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했어요.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무속인들 때문에 누명을 쓰기 싫었거든요. 친정아버지도 점차 이해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니. 하지만 친척 중에서는 여전히 저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어린 조카들은 부모님들이 무당고모는 만나면 안 되라고 했나 봐요. 한편으로는 의외의 후원자들도 생겼어요. 제가 도움드렸던 사업가 한 분은 종종 쌀이나 선물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은 제게 감사의 마음으로 냉장고를 사주시기도 했어요. 수연이가 너를 통해 나를 도와줬다며 울먹이시던 분도 계셨죠. 가장 변화가 큰 건 수연이 생각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그리움뿐이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도와준다는 작은 자긍심도 느껴졌어요. 한 번은 수술을 앞둔 노인분이 찾아오셨어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의식을 했어요. 그분이 수술 후 다시 오셔서 마음이 편해져서 수술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실 때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친구 중에서도 연락하는 이가 생겼어요. 대학 동기가 전화해서 너 무당 됐다며? 나 요즘 애가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데.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야, 나도 뭐 엄청난 건 아니야. 그냥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조금의 위안을 주는 정도지. 하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며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얼마 전까지 다녔던 회사에서였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후배를 만났는데 선배님 소식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직장에서도 은밀히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저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준 이 길이 정말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밤에 잠들기 전 수연이에게 속삭였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제 조금 이해했어. 내가 왜 엄마를 이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 길이 나쁜 길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속인으로서의 생활도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연이는 어디에? 그 해답을 찾은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고객을 상담하던 중 갑자기 익숙한 감각이 왔어요. 수연이의 기운이었죠. 그때까지는 꿈에서만 만났는데 낮에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고객은 어린 딸을 데리고 왔었는데 아이가 자꾸 울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순간 제 안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기 나쁜 기운이 있어. 내가 쫓아줄게. 믿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정말 제 안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간단한 제의를 마치자 아이는 금세 진정되었어요. 언니가 나를 지켜줬어. 아이가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수연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있었죠. 엄마, 이제 알았지? 내가 엄마의 신이 된 거야. 수연아. 정말 그런 거야? 응.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무속인이 된 것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다 내가 도와주고 있어.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연이는 단순히 제 아픔을 대신 짊어졌던 게 아니라 결국 저의 수호신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박만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신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던 거죠. 수연이가 정말 저의 신이 된 건가요? 네. 그 아이는 이제 당신의 수호신이에요. 당신이 다른 이들을 도울 때마다 수연이가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굿을 할 때마다 수연이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알아차렸죠. 선생님, 지금 어린아이의 기운이 느껴져요. 하얀 한복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할 때면 수연이의 도움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픈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 잃은 아이들을 위로할 때, 수연이는 제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도와주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의 죽음은 제게 무속인의 길을 열어준 비극이 아니라 수연이가 제게 준 영원한 선물이었어요. 딸이 엄마의 수호신이 되어 평생 함께하기로 한 것. 그날 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 나는 항상 엄마 곁에 있잖아. 엄마가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함께 도와줄 거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수연이는 정말 떠난 게 아니었어요. 딸은 제 안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무속인이 된 것은 제가 잃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연이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